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이어서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보실 건데, 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참정권 운동이 되겠죠. 근데 특히 누구의 참정권? 네,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어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는요,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재산, 신분, 성별 등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가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그리스에서 보면 솔론, 네, 솔론 때 재산에 따라서 네, 그 참정권을 부여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 자체가요, 애초에 네, 차별이 있는 참정권 부여지, 선거권 부여였죠. 이런 식으로 남자 중심으로, 심지어 성인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중심적인 그런 선거권에서 이제는 재산에 따라서도 아니고, 이제 신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별도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노예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잖아. 그러니까 어떤 돈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평민대까지 싹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죠. 제2차, 1차 세계대전 중에 사회주의 혁명을 겪은 러시아에서는요, 소비에트 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대요. 일단 소비에트 정부 누가 이끌었어요? 네, 러시아 혁명에서 배웠지. 소비에트 정부는 네, 레닌이 이끌었습니다. 자, 레닌 정부가요,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된 다음에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가 네, 시행됐는데 이게 가장 먼저 시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다 같이 시행한 최초의 아마 국가가 될 겁니다. 자, 19세기 후 여성들은요,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참정권 운동을 전개합니다.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선거권을 가지는 거지. 여성도 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특히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회 경제적 참여가 늘어난 여성들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을 하죠. 1918년 영국에서는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과 30세 이상 여성 중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률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약간 재산이 지금도 약간 존재하고 있죠.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니까 세금 안 내면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후에 1928년에는 모든 성인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게 돼요. 네, 18년에서 28년 지금 10년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선거권 운동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거, 선거권을 주는 참정권이 점점 개선돼서 더 널리 퍼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의 참정권 운동은요, 미국과 유럽 각국에 영향을 끼쳤고 점차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893년 뉴질랜드에서 이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네. 1948년이 돼서야 우리나라는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급이 성장되면서 노동자의 권리도 점차 확대가 되죠. 왜냐면은 점점 공장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영국에서는요, 1867년 선거법부터 노동자의 투표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 1848년 이후에 성인 남자의 선거권도 인정을 했어요. 독일에서는요,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사회주의 정당도 등장하게 됩니다. 네,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사회주의 정당도 생기게 되는 거죠.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을 만들게 돼요.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들을 만드는 게 이 독일이죠.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에 부당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어줍니다. 점점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실업자와 노령자 등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해가지고 역시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노령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나이 많으신 고령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파시스트 당은요, 공산당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합니다.
독일의 나치스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해산하고 노동조합을 없애는데 노동자들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네, 옆에 지금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내용은요,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에밀리 데이비슨이라고 한 여성은요,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경마장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바친 여성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당시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경마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말 앞으로 뛰어든 거지. 그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고 그만큼 파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목숨을 바쳤던 에밀리 데이비슨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요. 여성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거세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헬렌 켈러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한 위인분이시죠. 네, 굉장한 위인입니다. 여성 참정권, 인종차별 반대 등을 또 주장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인권 침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말 그대로 홀로코스트.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적이다. 유대인은 우리가 비참하게 된 원인이자 수혜자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다 문제인 거야? 유대인이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괴벨스라고 하는 인간이. 네, 문제입니다, 진짜. 네, 독일에서는 반유대인 정서가 이제 꽃피우기 시작을 해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심화됐고요. 특히 히틀러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독일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시켰는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네, 독일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독일은 1945년까지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집시, 정신병 환자 등의 소수자들을 학살합니다. 가스실로 데리고 독가스 틀어가지고 죽이기도 하죠. 네, 총살하기도 하고. 유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부헨발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로 갇혔고 무기공장이나 화학공장, 석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약해진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져 목숨을 잃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기도 했대요. 이렇게 독일이 시행한 이 나치스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우린 뭐라고 불러? 네,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홀로코스트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네, 유대인 대학살이죠. 이 유대인들이 특히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은 폴란드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폴란드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부분이거든요. 여기 정문에 노동이 그대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써 있는데 네,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생존자 증언 보시면 이보다 더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굉장히 최악 중에 최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이빨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져가서 다 빨가 벗기고, 네, 자기들 그 죄수복 같은 거 입게 하고 죽으라고 일만 시켰죠. 자, 이거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면 일본은 더 합니다. 네, 일본도 만만치 않죠. 일본은 난징 대학살과 생체 실험을 실시하죠. 중국 본토를 공격해서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초기에 일본은 손쉽게 중국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중국의 저항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나 군사력을 앞세워서 일본은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합니다. 난징을 점령하죠. 그리고 일본군은 약 2달간 난징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학살합니다. 이걸 난징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군은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살해하고 여자와 어린아이 등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게 지금 하는 짓이 누구랑 지금 똑같아? 네, 러시아 현재. 네, 푸틴 새끼가 하는 거랑 똑같죠. 푸틴 자식이랑.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난징 대학살에 가담한 일본군을 대상으로 하는 난징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약 1000명의 중국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일부 세력은요,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며 심지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자, 한편 일본은요, 중국을 침략하면서 세균전과 관련한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일명 마루타, 통나무 실험이라 불리는 생체 실험을 자행합니다. 이거 진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냐면, 네, 잠깐만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에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 페스트, 콜레라 등의
생물학 무기를 실험했고요. 또한 생체 실험 결과 바탕으로 패스트균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하기도 했어요. 그 패스트균을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지 지켜본 거죠. 일본은 패전 이후에 생체 실험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총살해가지고 죽여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진짜 얼마나 진짜 무식하냐면요.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려봤대요. 그래가지고 얻어낸 증언이 뭔 줄 알아요? 네, 인간의 몸이 70%가 네, 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대요. 이 내용을 누가 다 사가냐면은 지금 미국이 다 사갔다고 이 생체 실험의 결과. 731 부대 그리고 이 마루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실험을 많이 했고 심지어 윤동주 시인도요. 이 감옥에 갇혀서 매일매일 바닷물 그러니까 소금물을 몸에다 주사해가지고 맨날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몸에 소금물을 투하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실험도 한 거죠. 죄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죄수라고 하는 게 지그들 입장에서는 죄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 일반인들이에요. 일반 중국인들이 다 이 실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네, 일본이 되겠어요. 북한도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중국인을 구한 윤라베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중국인 구하고자 노력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난징 대학살 기념관도 있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정말 또 열받는 일이 있죠. 네. 인권 침해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자,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1937년부터 교전 지역에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를 운영했어요. 자,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린했죠.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의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라고 합니다. 무차별하게 데리고 가죠. 이들 중에는 농촌 지역이나 가난한 집의 여성들이 식당 종업원이나 간호사 등을 모집한다는 말에 끌려간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간호사를 하려고 언니가 돈 많이 벌어올게 해가지고 갔던 곳이 네, 이렇게 위안부였던 거지. 자, 그리고 유괴나 인신매매 등으로 네,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위안부의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패전 이후 퇴각하면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모아서 다 총살해버렸고요. 집단 자살도 강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군 위안부 운영 사실은 1991년 김학순 씨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후 여러 생존자들의 증언 자료와 함께 일본이 직접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죠. 1993년 일본의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 네, 고노 담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고노라고 하는 사람이 사죄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고노 담화, 개인적인 담화로부터 사과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노 담화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직접 보상 등의 책임이 있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2007년에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제121호가 통과되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입니다. 자, 편영화의 소녀상도 네, 우린 지금 만들어서 네, 추모하고 있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지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좀 볼 건데 여기 지금 이 독일과 네, 일본의 입장이 굉장히 상반돼요. 함께 같이 볼게요. 자, 독일의 과거사 반성입니다. 독일은요, 정말 참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 학살한 거,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독일입니다. 한번 볼게요. 5월 8일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모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나치스의 폭력 체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인권 침해죠. 5월 8일은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40년 전 일어난 일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앞으로 야기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젊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월 8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똑바로 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진실을 대합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도쿄 전범 재판은 굉장히 화가 나는 재판인데요. 한번 볼게요. 일본 도쿄에서 1946년 5월에 열렸대요. 일본군의 침략에 따른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 결과 A급 전범 25명 중 전쟁을 주도했던 도조 히데키 만주사비를 일으킨 만주국 설립에 앞장섰던 이타가키 세이지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했는데 7명한테만 사형 선고가 됐고요. 18명은 금고형밖에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나 전쟁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던 히로히토 천황 자체가 참여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한계점이에요. 첫 번째, 7명의 사형수에는 모두 석방되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이고요. 한국과 타이완의 문제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었대요. 그럼 뭘 재판한 거예요 도대체? 생체 실험대 책임자는 연구자료를 넘겨주고 미국으로부터 책임을 받아서 이 생체 실험, 마루타 실험의 내용 등 다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A급 전범이었던 기사 노부스케는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총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주변국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봐봐 얘들아, A급 전범이었던 사람이 일본 총리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냥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염치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그러지 않고 무시하고 안 그랬다라고 우기는 나라가 지금 일본의 모습이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활동지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